1-1페이지 보시면은 제1장 배우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에 대한 설명 보시면은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은 RS232C 또는 422 또는 485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외부 기기, 여기서 말하는 외부 기기는 이 232C, 422, 485를 지원하는 자사장비 포함입니다. 모든 기기들과 PLCPU의 데이터를 교신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통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을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이제 그림으로서 설명 나와 있는데 상위 쪽에 저희 PLC,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단에 상대기기 보시면은 왼쪽부터 PC도 가능합니다. PC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PC 기반이 아닌 장비들, 뭐 바코드 리더기라든지 뭐 거리 측정기 이런 거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HMI 터치까지도 가능한데 먼저 알고 가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옛날 통신이에요. 정확하게는 초창기 통신 컨셉을 좀 많이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그 상대기기가 PC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PC인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에 와서는 인터넷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 시리얼 폰 같은 경우도 MC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송수신 상태 대기가 되고 상대기기 쪽에서 법문 날려가지고 거기에 맞는 응답만 해내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효율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은 시리얼 통신 속도 낮잖아요. 옛날 통신이기 때문에 거리 제한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다 이더넷으로 대체가 되었고 지금에 와서 시리얼 통신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열의 아홉은 이런 녀석들이에요. PC 기반이 아닌 전용 장비란 교신을 하기 위해서 또는 뭐 RFID 또는 바코드 리더기 또는 뭐 3D 스캐너 이런 거랑 교신하면서 나오는데 이것마저도 요즘에는 이더넷 통신이라든지 USB 케이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의 통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 통신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넘어가보시면은 데이터 교신 기능의 종류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상단부 첫 번째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 가지 방식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MC 프로토콜, 그 다음에 무수선 프로토콜, 그 다음에 쌍방향 프로토콜 세 종류가 있는데 쌍방향 프로토콜을 엑스프레시 하시면 돼요. 국내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MC 프로토콜 아니면은 무수선 프로토콜인데 무수선 프로토콜이 거의 한 98%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MC 프로토콜 이용해가지고 시리얼로 통신하는 경우는 지금에서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단부 MC 프로토콜 설명 나와 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스테이트먼트를 이용해서 상대기기 쪽에서 접속이 가능하다면은 그 미리 결정된 스테이트먼트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스타일인데 이더넷에서 설명한 내용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단 내려와 보시면은 상대 기기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표시 나와 있죠. 그죠? 데이터 송수신 여부는 상대 기기 쪽에서 한다. 그 말은 저희는 송수신 대기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은 시퀀스 프로그램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 이더넷 방식이 똑같은데 여기서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더넷 방식에서 MC 프로토콜이 뒤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면은 모순 프로토콜 나와 있죠. 이 녀석이 가장 많이 쓰이는 통신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과 상대 기기 간의 임의의 데이터 형식,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에서 MC 프로토콜 같은 스테이트먼트 형식을 정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임의의 데이터 형식으로 교신을 하기 위한 기능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개소리를 볼게요. 무수순 프로토콜에서는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시퀀스 프로그램에 송수신 명령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상대 기기가 바코드 리더나 온도 조절 계통과 같이 교신용 스테이트먼트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고 나는데 대부분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져 있는 경우에 시퀀스 프로그램 측에서 상대 기기의 스테이트먼트에 맞추어서 교신한다라고 하는데 마지막 줄이 거의 뭐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상대 기기한테 맞춰 들어가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슨 프로토콜 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 반드시 상대 기기 쪽에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매뉴얼을 그 매뉴얼에 통신 세팅 매뉴얼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통신 스테이트먼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저희가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저희는 변경이 마음대로 되거든요. 이런 교신용
스테이트먼트라든지 또는 교신 방법에 대한 어떤 그 설정 내용을 저희가 파라미터적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대 기기는 웬만하면 고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매뉴얼 보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시리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나가더라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딴 거 없어요. 상대 기기 매뉴얼 들고 계세요? 이거 제일 먼저 물어봐요. 왜? 상대 기기 매뉴얼 없으면은 저희도 뭘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PC 기반이 아닌 전용 장비일 때 많이 교신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밑에 1번 보시면은 PLCPU와 상대 기기와의 대화라고 나와 있죠. 그죠? 시퀀스 프로그램과 상대 기기 간의 이메일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송수신 명령이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단말에서 데이터 읽기라고 나와 있는데 뭐 바코드 리더가 아니라도 뭐 QR코드, 뭐 3D 스캐너 전부 다 읽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RFID 같은 경우야 송수신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보통은 아시겠지만 뭐 바코드 리더기 아니면 뭐 거리 측정 이런 거거든요. 대부분은 약간 조건이 리드예요, 리드. 그래서 샌드보다는 그 리시브를 좀 많이 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습을 해볼 것도 요 무수선 프로토콜로 실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은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모듈 지원 툴 해가지고 GX 컨피그레이터 SC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소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옆에다가 체크하시면 돼요. GX 디벨로퍼를 사용했을 때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디벨로퍼 쓰시는 분, 우리는 디벨로퍼를 쓴다. 워크슈트잖아요, 그죠? 워크슈트는 이 지원 툴이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벨로퍼스를 옛날 시절에는 디벨로퍼가 단일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뭔가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해가지고 디벨로퍼에 애드인 시켜가지고 같이 쓰는 기능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워크슈트가 나오면서 컨셉이 약간 패밀리 컨셉으로 바뀌면서 이런 기능이 전부 다 워크슈트로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 내용이 아니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죠. 넘어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 보시면은 제2장 시스템 구성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서 제일 처음에 적용 시스템에서 어떤 CPU에 마찬가지로 몇 장까지 장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CPU 기종이 쭉 소개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표 중간에 보시면은 장착 가능 장수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 CPU 사양으로 봤을 때는 64장까지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쓸 리가 없지만은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8장이었어요. 8장. 8장인데 2,000원짜리 모듈이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들어가겠죠. 그죠? 16채널이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 3-4장 넘어가는 경우 잘 없습니다. CPU가 감당할 수 있는 맥시멈 장수인 64장까지도 이론상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장착 가능 베이스 모듈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일반 CPU, 이중화 CPU를 제외한 일반 CPU 사양으로만 봤을 때는 기본 베이스 모듈에 또는 중설 베이스 모듈 이미 I/O 슬롯에 아무데나 장착시켜도 동작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년에 한두 번씩 전화가 와요. 우리가 뭐 증설 1단, 증설 2단을 쓰고 있는데 카드 추가를 하려고 통신 카드를 구입했는데 요거 기본 베이스에만 장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증설 베이스에 장착이 되냐 안 되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뭐 매뉴얼도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기본 베이스 모듈, 증설 베이스 모듈 동그라미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본 베이스 모듈 뭐 맨 끝에 장착하시는 뭐 증설 베이스 모듈 첫 단에 장착하시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X 표시가 되어 있거나 세모 표시가 되어 있을 때만 주의사항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 CPU 사양에서는 전혀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중화 CPU가 되었을 때만 이제 그 계절환을 위해서 그 기본 베이스 또는 증설 베이스에 두는 모듈 구분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현장에 쓰는 일반 CPU 사양에서는 아무데나 장착해도 들어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2-4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상대 기기와 PLC CPU의 조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소리가 나오는데 시스템 구성을 232C 4줄줄 485의 기준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2-4페이지의 상단부 A번 그림 보시면은 상대 기기와 그 다음에 Q 시리즈 저희 쪽 모듈이죠. C14인 카드를 1대1로 구성했을 때는 232C도 가능하고 4줄줄도 가능하다. 어차피 뒤에 스펙이 나왔기 때문에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M대1로 구성했을 때 232C가 빠지죠. 그죠? 232C는 1대1만 지원하는 통신이기 때문에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4돌 통신이 나왔고요. 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4파로 통신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N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멀티드롭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232C가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파로 방식이 채용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가보시면은 그 1대 N으로 또는 M대 N으로 구성했을 때 마찬가지로 4파로나 또는 그 4파로밖에 안 나오네요. 멀티드롭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가보시면은 데이터 교신 기능과 시스템 구성 나와 있는데 ABC 해가지고 표 3개 나와 있죠. 그래서 상단부 보시면은 MC 프로토콜에 대한 교신을 썼을 때 쓸 수 있는 구성에 대한 내용인데 그 저희 카드 기능 중에서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온디맨드 기능 나와요. 네. 여기다가 한 3모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온디맨드 기능이 뭐냐면은 그 MC 프로토콜 자체가 그죠? 저희가 그죠? 통수신 대기 상태고 상대기 쪽에서 데이터 전문 보내면은 거기서 응답만 하는 행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희는 통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상대기 쪽에서 뭔가 요구가 없더라도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요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온디맨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디맨드 명령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C 쪽에서 뭔가 지령이 없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는 명령. 그 기능을 온디맨드 기능이라고 하고 온디맨드 명령이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위 PC가 요구가 없더라도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상한 게 이더넷은 또 없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B번 보시면은 무수수 프로토콜에 대한 교신의 경우는 그 기능에서 첫 번째만 보시면 되겠죠. 임의의 포맷에 의한 데이터 송신, 수신, 실데이터를 왔다 갔다 시키는 그런 기능이고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단부 쌍방향은 엑스프샷인데 지금에서는 쓰지 않기 때문에 엑스프샷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1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제3장 사양칸이 나오는 것을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고요. 성장사항표에서 제일 첫 번째 전송사항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또 우측 상단 보시면은 카드가 세 종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QG71 C24N 카드, 다시 R2 카드, 다시 R4 카드 이렇게 세 가지 카드 종류가 있는데 그 카드 형명에 따라 가지고 채널 1번과 채널 2번의 그 인터페이스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데모키트에 장착되어 있는 카드 형명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QG71 C24N 채널 1번이 RS231C 그죠? 암놈 커넥터 나와 있죠, 그죠? 요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단부 보시면은 그 단자대 커버 덮여있는 커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오른쪽에 장착되어 있는 CC 링크랑 똑같지 않나요? 네. 사돌돌이나 사파로 단자대 배선을 할 수 있는 단자대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C24의 카드는 232C 또는 4파로가 가능한 교신 방식의 모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혁명의 R2가 들어온다면은 양쪽 다 232C 그런 식으로. 그다음 혁명의 R4가 들어온다면은 양쪽 다 4돌돌 4파로인데 단자대가 아닙니다. 단자대가 아니라 보시면은 플러그인 단자대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피놀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사 단자대가 아니라 찝어가지고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피놀 타입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녀석이 이제 그 잃어버리게 되면은 납기가 되게 오래 걸려요.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 있을 거예요. 여기 양쪽에 이제 드라이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넣는 거예요. 이런 타입이고 지금 보시는 거는 단자대 타입이잖아요, 그죠? 요거 분실하시면은 그 저기 구매하시는데 부품 납기 되게 오래 걸립니다. 일본에서 가지고 오는 거라 가지고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항목의 그 중간에 보시면은 제일 크게 가지고 전송 속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다가는 별 5개 쭉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별을 치는 부분은 전부 다 네, 상대기기 매뉴얼을 보고 상대기기랑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가 bps 단위로 네,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뭐 다 필요 없어요. 어떤 통신 속도를 쓰든 간에 상대기기랑 무조건 속도가 같아야지만 기본적으로 통신이 뚫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기기 쪽에서도 통신 속도에 대해서 뭔가 매뉴얼에 수록이 되어 있겠죠. 그죠? 네, 그거 보고 똑같이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송 속도 밑에 보시면은 데이터 형식이라고 나와 있죠. 스타트 비트, 데이터 비트, 페리트 비트, 스타트 비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별다릅니다. 무조건 상대기기 매뉴얼 보셔야 됩니다. 상대기기 매뉴얼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상대기기 그 시리얼 통신 스펙에 보면은 뭐 스타트 비트가 몇 비트, 데이터 비트가 몇 비트, 페리티가 있다 없다, 뭐 있다면은 짝수다, 홀수다 이런 내용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맞추는 게 아니라 무조건 상대기기 매뉴얼 보고 맞추셔야지만 조심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타트 비트, 데이터 비트, 페리티 비트, 스타트 비트 4개 나와 있는데 4개 중에 하나라도 안 맞으면 교신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범용 통신의 단점이죠, 그죠? 네, 일단은 다 맞추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전 시간까지 교육하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이패드에서 맞아야 되고요. 포트는 뭐 맞아야지 교신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뭔가 데이터적으로 맞아야지 시작되는 어떤 구간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시리얼 통신은 배선도 중요하지만은 네, 설정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녀석입니다. 전송 속도, 그다음에 데이터 형식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에러 검출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네, 페널티를 검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썸체크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합계를 이용해서 이제 검출하는 방법,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네, 기능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기기 매뉴얼 보셔야 돼요. 상대기기에서 썸체크 기능을 쓴다. 저희도 쓰면 되고요. 상대기기가 안 쓴다. 저는 안 쓰면 돼요. 상대기기에서 페널티 검사를 한다. 하면 되고요. 안 한다.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전부 다 상대기기랑 좀 상의가 필요하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여기에 대한 설정이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가보시면은 이걸 드리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항목의 중간 출구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전송 거리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RS231C 교신할 때는 넥스트 15m까지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1대1만 가능하죠. 그다음에 멀티 드롭이 가능한 422 또는 485 통신으로 가게 되면은 최대 1200m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게 허브 끼고 해도 1200m가 아니죠. 최대인가요? 허브가 없죠. 아, 그죠? 네. 네. 허브가 없고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리피터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이런 옛날 통신 같은 경우는 파형을 이렇게 구형파로 받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주고 받을 건데 결국에 이제 선이 길면은 이 파형이 약해지면서 통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그 이 파형을 다시 증폭시켜주는 리피터라는 개념이 나와요. 네. 그런 거 리피터 쓰면은 이제 나중에 엄청나게 거리 늘릴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 이론적인가가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요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뭐 CC-링크, 프로포스 QP 디바이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메이커의 전용 통신 그 부속 장비 보시면은 리피터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속도 제일 낮췄을 때 1200m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리피터를 그 10단을 넣어가지고 10배까지 12km까지도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나중에 생깁니다. 그래서 그 랜 케이블은 중폭이 안 되지만은 요거는 파형으로 데이터 주고받는 시절이기 때문에 중폭 개념으로 거리를 늘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피터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최대 1200m는 리피터가 없는 그냥 날개서 시켰을 때의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니 그런 거예요. 232C랑 422, 485 차이점을 모르겠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통신 스펙 앞장에서 똑같았잖아요. 그죠? 다른 점이 있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32C가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는데 교신이 1대1밖에 안 돼요. 거리가 15m밖에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뭔가 노이즈 좀 되게 취약해요. 뭔가 느낌이. 그래서 개발을 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422예요. 422 나오면서 뭔가 거리가 이제 그 이렇게만 주고받는 파형에서 그 가상이 나옵니다. 차동 파형이 나와가지고 거리가 늘어나요. 그래서 1200m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멀티드롭 MDN까지 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485예요.
그래서 약간 이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령통신이기 때문에 이삼이시나 사도들 서파로 마찬가지로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은 역사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생각보다 엄청나게 오래된 통신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00m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두 칸 밑으로 가보시면은 이 카드에 점유 점수 나와 있죠, 그죠? 32점짜리 카드고 한 슬롯을 차지하며 지금 PS 파라미터의 IO 어사이먼트에서는 인텔리전트 32점으로 부여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반드시 확인하실 게 뭐냐면은 선두와이로 베이스로 몇 번지에 장착돼가지고 선두 번지 몇 번지를 지금 받아서 쓰고 있는 건지 아셔야지만 나중에 또 카드를 쓰실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밑에 보시면은 권장 케이블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얼마 카드에 얼마 직경 얼마 매경에 그 저기 케이블 써달라 나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게 그 만약에 사둘둘 사파로 하시면은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레인 케이블로도 가능해요. 사실은 레인 케이블 8가닥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4가닥 잘라버리고 4가닥 가져가서 보시면 되는 거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지 마시고 어 232C 카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용 케이블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쓰시면 되고 4.4파로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그죠? CC링크 케이블 쓰시면 돼요. 네. CC링크 케이블 자체가 4.0 기반으로 만들어진 케이블이기 때문에 프로버스 DP 케이블, CC링크 케이블, 디바이스 넷 케이블 쓰시면 됩니다. 전용 통신 케이블 쓰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은 DC5V 내부 소비 전류 이 카드가 전원한테서 받아먹는 전류 사이즈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카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3페이지 가보시면은 RS232C 인터페이스랑 나와 있죠, 그죠? 232C를 썼을 때 이런 그 9핀짜리 커넥터를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교신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핀 1번부터 9번까지 역할이 다 정해져 있는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저거잖아요. 데이터 나가는 데이터 들어오는 그 다음에 이 통신 그라운드인데 딴 거 없습니다. 2번, 3번, 5번이에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주십니다. 설명 보시면은 2번은 우리 입장에서 RxD 수신 데이터가 들어오는 장소 그다음에 3번은 우리 쪽에서 통신 나가는 TXD 그다음에 그 이 RxD랑 TXD에 대한 신호 접지 시그널 그라운드 요거 FC 아닙니다. 이거 통신 접지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 접지랑 뭐 동영 접지랑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왜 설명드리냐면은 항상 이제 이런 녀석이 접지로 물려가지고 FC 물리는 경우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배설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접지가 아니죠, 그죠? 통신선에 대한 그라운드를 잡아줄 접지이기 때문에 통신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통수신을 할 때 쓸 수 있는 가닥수는 2번, 3번, 5번밖에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1번, 그 다음에 4번, 6번, 7번, 8번, 9번은 이 통수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가적인 기능이에요. 준비가 되었을 때 뭐 교신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X 표시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9번이에요. 9번. 9번은 지금은 절대 안 씁니다. 링 인디게이터라 해가지고 PO 표시인데 이거 모뎀 통신할 때 쓰는 거예요. 모뎀 통신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묶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기능적으로 봤을 때 4번, 6번이 같은 기능입니다. 4번, 6번. 묶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DTR, DSR 지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7번, 8번 묶어서 보셔야 돼요. RTS랑 CTS라고 되어 있죠. 또는 RSC 되는데 4번, 6번 핀의 어떤 배선 유무, 7번, 8번의 배선 유무가 나오지 9번은 절대 안 쓰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도 쓰는 데가 많이 없어요. 수신 캐리어 검출을 해가지고 상대기기 쪽에서 좀 이렇게 그 고가 장비 같은 경우는 상대기기 쪽에서 그 받을 준비가 되면은 저희 쪽으로 보내주는 신호가 있거든요. 수신 캐리어 검출해가지고 그런 신호를 쓰는 상대기가 있을 때만 배선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와서 많이 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2번부터 8번까지잖아요. 그죠? 여기서만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2번, 3번, 5번은 통수신이기 때문에 4번, 6번, 7번, 8번이 옵션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면은 각 제어 신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나오죠. 그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CDC로 나오는데
데이터 캐리어 디텍트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CD 단자 체크 표시 체크하지 않나는데 그 상대기기 쪽에서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저희 쪽으로 보내주는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생각하실 때 그런 거죠. 내가 배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대기기 매뉴얼 보시면 돼요. 상대기기 매뉴얼에 배선 맵에서 이 CD 신호를 쓴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쪽 1번 핀으로 배선이 나가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CD 신호, 뭐 수신 캐리어 검출, DCT 이런 내용이 없다? 배선 빼시면 됩니다. 그냥. 있는 것만 배선 들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RD죠, 그죠? 데이터 수신용, 리시브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그 데이터 송신용이죠, 그죠? SD인데 실제로 뭐 TX니까 트랜스미트 데이터 뭐 이렇게 표현 되겠네요. 자, 2번, 3번에다가 아까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죠? 별표도 하나 드릴게요. 왜 별표를 주냐면은 상대기기 메이커마다 조금은 다른데 요거 두 개가 뒤집어져 있는 거가 있어요. 그런 상대기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상대기기도 2번이 수신이고 3번이 송신이면은 그 배선 넣을 때 크로스로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크로스로 넣으면 되는데 상대기기 걸 봤더니 2번이 송신이고 3번이 수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다이렉트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거고요. 상대기기 보면은 요거 두 개 바뀌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럼 이제 결국에 케이블 배선 미스가 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 3이씨 나중에 케이블 좀 보여줄 텐데 기술전 나갈 때 들고 가는 게 케이블 한 가닥이에요. 사실은. 케이블 한 가닥 제대로 된 거 배선 들고 가가지고 한번 넣어주고 여기서 갑니다. 저희 실제로 기술전 나가면은. 자, 그 다음에 제가 4번, 6번을 묶어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먼저 4번 보시면은 데이터 터미널 넷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내용 보시면은 무수순 프로토콜에 데이터를 교신하고 있을 때 이런 제어를 하게 되면은 뭐 수신 데이터 저장형 OS 영역에 비어있는 부분에 데이터가 뭐 이렇게 쌓인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가로를 보시면은 데이터 수신이 가능하면 ON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상대기기 쪽에서 그 만약에 이 DTR, DSR 제어를 안 한다. 그래서 4번, 6번에 대한 배선이 필요 없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저희 쪽에서는 코먼이에요, 무조건.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4번, 6번은 배선이 필요 없으면은 코먼이 돼준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쇼트를 잡아주셔야지 우리 쪽에서 자체적으로 준비 신호를 내보내서 준비 신호를 받아먹는 스타일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항시 온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 신호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신호고요. 그러면 이제 6번 신호라고 봐야 되겠죠. 6번 신호. 3-4페이지 보시면은 5번에 DXR 6번 신호 나와 있죠. 그죠? 뭐, 딴 거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오프 시에는 QC리즈 C24에서 상대기기의 데이터를 통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온 되도록 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얘는 항시 살아있을 거고요. 얘는 항시 온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기기 쪽에서 원래 이제 데이터 크로스로 보내가지고 통신 상태가 완료되는 것을 보고 이제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기기에 그런 기능이 없다 그러면은 저희 4번에서 나가는 이 신호를 6번으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온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온을 시키는 개념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배선 없으면 무조건 쭉 코먼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같은 개념으로 나오는 게 7번, 8번 핀이에요. 6번, 7번 내용이죠. 그죠? RS 신호랑 CS 신호. 내용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국에는 여기 그 7번 내용이죠. CS 신호. 클리어 투 샌드라 해가지고 오프 시에는 QC리즈 14에서 상대기의 데이터를 송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온되도록 하십시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면은 배선이 나가야 되는데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쪽에서 자체적으로 쇼트. 중요한 건 요 녀석 때문에 6번하고 8번 때문에 요 녀석 때문에 요 녀석들이 계속 온을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4번 살려가지고 6번 살려받고 7번 살아나가는 신호로 8번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 배선 나왔죠, 그죠? 상대기기 쪽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2번, 3번, 5번 픽만 쓴다면은 저희는 2번, 3번, 5번 상대기 쪽 계속 나가고 4번, 6번 코먼, 7번, 8번 코먼이 저희의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4번, 6번, 7번, 8번을 무조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9번 픽이죠. 그죠? RI 신호는 엑스포셔는 됩니다. 모뎀 통신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422 또는 485의 단자대 사항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422 또는 485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파형이 나오기 때문에 개선이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DA, SDB 통신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RDA, RDB 통신에 대한 내용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을 보낼 건데 DA, DB 파형으로 차동을 내겠다는 거죠. 두 가닥 보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신을 받을 때도 RDA랑 그 다음에 RDB 두 가닥에 나와가지고 하나는 플러스 파형, 하나는 마이너스 파형으로 내겠다는 거죠. 좀 더 멀리 가고 좀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차동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방향성이 잡혀 있습니다. 공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가고요. 그다음에 수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맞춘 시그널 그라운드가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은 프레임 접지 SG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 두 개 묶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그냥 진짜 외함 접지에 프레임 접지인 거고요. 요거는 신호 접지이기 때문에 신호선으로 인식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대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죠? SDA랑 SDB는 상대기에 어디 들어가면 되나요? RDA랑 RDB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다음 상대기기 쪽에서 SDA, SDB 보낸 거를 저희 쪽 RD, RDB로 받으면 되겠죠. 그죠? 크로스로 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사돌돌 방식이고요. 정확하게 다섯 가닥이 나가는 여기다가 SC까지 나가는 게 이제 다섯 가닥으로 나가는 게 이게 사돌돌 통신 방식. 그리고 485 통신 같은 경우는 딴 거 없습니다. 플러스 파형하고 마이너스 파형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재에서 여기 나와 있는 표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엮으시면 됩니다. 요걸로 해가지고 뭘 냈냐면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DA는 DA끼리 쇼트, DB는 DB끼리 쇼트 이렇게 해서 두 가닥으로 만들어내면 네 가닥 나가는 거를 플러스 파형 또는 마이너스 파형 엮어가지고 두 가닥으로 만들어내면은 되게 485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쇼트 시켜가지고 한 가닥 만들어내고 이렇게 쇼트 시켜가지고 한 가닥 만들어내고 시그널 그라운드 한 가닥 만들어내는 이게 485 방식이에요. 이게 RS 485 방식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저항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뒤에 표가 나오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고요. 개선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들들은 다섯 가닥 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쇼트,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쇼트 시켜가지고 두 가닥으로 만들어서 게 RS 485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쇼트에서 정확히 나가는 방식은 모든 메이커의 전용 통신에서 이용하고 있는 통신 방식이죠. CC-링크, 프로버스 DP, 그다음에 디바이스 넷, 그다음에 뭐 모드버스 이런 통신들 전부 다 이 방식을 채택해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앞에 단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저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15페이지 보시면은 이 카드가 할당받은 입출력 신호랑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신호랑이랑 버커 메모리 같이 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쉬었다.